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시행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유예 합의 불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 가운데 여야는 사흘 후 본회의에서 개선안 통과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제 아침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그리고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실시된 우리 군의 설한지 합동훈련 모습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불안한 사업장이 전국에 무려 83만 개나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미만,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50인 미만하고 5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뭐 평균 10명만 잡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30만 개 사업장이면 830만 명의 노동자,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작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2022년에 1월 달에 이게 법이 시행이 될 때도 법 시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1년에 법이 통과되고도 1년은 유예 기간을 줬어요. 준비하라고. 그렇죠. 네네. 그런데 50인 이상은 대기업들이니까 뭐 중소기업도 규모가 있는 데니까 이를테면 안전 책임자를 고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비가 가능했는데 네. 50인 미만은 5인 이상이면 뭐 작은 카페에도 5인 이상일 경우들이 많잖아요. 웬만한 데는 그런 데 있죠. 예,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이 근로자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카페에 안전 책임자를 따로 고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2년이 유예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법을 고치자거나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 유예 기간을 2년만 더 유예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해당되는 사업주들도 2년만 더 유예해달라. 그 안에 준비하겠다. 네.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유예 요구 안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처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아직 그 2월 초에 본회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서 2월 1일이죠 우선. 네, 예, 이번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이제 본회의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될 거다. 그리고 워낙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유예 쪽으로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만 네. 뭐 현재로서는 참 이 800만 명의 그 노동자들 그리고 83만 개의 그 대표들,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세사업장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준비기간을 2년 더 부여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얼추 그동안에 준비가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골목의 가게들입니다. 조사를 한 결과에도 거의 90% 전후가 네. 전혀 지금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2년이나 유예해 줬는데 그동안 준비 안 하고 뭐 했냐 이렇게 뭐 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통과가 됐는데 시행이 2년 후래 그러면 2년 전부터 준비하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지난 2년, 3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우선 팬데믹이 왔잖아요. 지금 하던 업종도 문 닫을 판에 거기에 추가로 그 2년 후를 대비해서 뭘 따로 준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팬데믹은 끝났지만 여전히 정말 경기가 지금의 엄동설암 못지않게 춥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태에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지는 것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그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경총이죠? 예. 네.
뭐 97%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94%가 준비 완료 안 됐다. 예, 안 됐다고. 87%는 1월 27일까지 도저히 할 수 없다. 물론 뭐 엄살을 부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은 정책의 대상자인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세상인들이 84%, 94%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걸 다 엄살로 몰아치면서 네. 무조건 강행한다. 이게 과연 정치가 맞습니까? 네. 이 중대재해법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겨울 발생했던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설명을 좀 주십시오. 2018년 12월이었는데요. 그 서부발전이라는 그 전력회사요. 그러니까 한전의 이제 자회사죠. 그 자회사인데 이 서부발전이라는 곳에서 이게 원청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안전관리나 또는 여러 그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이 하청을 줬어요. 그렇죠. 이 하청을 받은 업체에 그 비정규직으로 김용균 씨가 취직했습니다. 24살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계약직 1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간다는 약속을 받고 일했는데 네. 결국은 정규직으로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참사를 당했는데요. 네. 근데 이 김용균 씨가 하던 일이 뭐냐면 그 발전소가 거의 기계화됐지만 어쨌든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봐야 되니까 이걸 순찰하는 업무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녁 6시 반에 근무를 시작하면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 7시 반에 13시간 동안 중간 휴식 없이 이게 그렇죠. 순찰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2인 1조 근무를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사정상 1인 1조가 관행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균 씨가 혼자서 순찰을 하다가 새벽 3시 반경에 컨베이어 기계의 틈에 끼어서 이제 사망했어요. 그렇게 발견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른 순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대 순찰자가 7시 반쯤에 나와서야 비로소 발견이 된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방치됐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이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노동 환경은 극복해야 된다. 이런 네. 여론이 비등했고 네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급하게. 네. 근데 법 이름에서도 나옵니다만 법 이름에 처벌자 들어가는 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예 그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비등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징벌적 법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이 법의 그 명칭에서부터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재해가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그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기업의 활동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당인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이 법에 따르면 이 책임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책임자는 흔히 말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그 하청, 재하청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뭔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로 규정하면은 그 위에 있는 이 원청의 법인 대표까지 바로 사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이 너무나 가혹할 뿐만 아니라 네. 현실에 맞지 않다. 징벌적이다. 예,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된 이후에 모두 13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재판을 보면 이게 법 따로 현실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지금 고 박사 말씀하신 걸 저희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적용된 지가 2년이 지났죠. 자, 입법 취지대로 효과가 났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13건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나온 것은 단 한 건이었죠? 단 한 건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 법이 그러니까 제가 징벌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보통 법은 몇 년 이하, 몇 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를테면 금고형의 경우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경우에는 몇 천만 원 이하 그 안에서 이제 그 양형의 재량권을 재판부가 행사하는데 이 법은 아예 금고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라고 해놨어요. 1년 이상이라고 해놓고 벌금만 10억 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고형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아래 10개월, 6개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부가.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3건 중에서 딱 한 건의 경우에 이 금고형 1년이 나온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죠? 집행유예가 다 돼버렸어. 그러면 어차피 집행유예니까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너무 가혹하게 징벌적으로 이 처벌의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법이 좋아요. 뭐 징벌적 효과나 또는 경계의 효과를 노리고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사업주들이 겁을 내서라도 안전에 더 유의해서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을 법이 의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효과가 났느냐는 예, 부분이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산업재해는 더 늘었어요. 통계상 더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게 뭐 늘어서 잘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이 법이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업주들한테는 강력한 그 징벌적인 그 협박 위협이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실효성도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해와 별도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된다는 요구는 그동안 계속해서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입법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 조항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일단 2년 미뤄보자는 그래서 거니까. 우선 50인, 5인 그 사이에 그 사업주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선 2년 정도 더 유예하고 그리고 이 법이 진짜로 제대로 된 법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따져보자. 이게 이제 원래 그 주장인데 네네. 지금 양쪽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법의 확대 적용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영세업자들의 그 설문조사 결과는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또 현장 목소리를 저희가 취재해보면 아주 아우성에 가깝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을 접을 판인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요새 저런 거 많죠. A씨의 반응. 현실적으로 적용될 일이 없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요리주점, 이거 많죠. 사장 또 B씨. 비용 절감을 위해 혼자 일하고 있다. 서빙,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가게가 더 많아질 것 같다. 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4인 이하로 가려니까 5, 6사람 써야 될 업장에서 할 수 없이 직원을 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4명까지 하면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자영업자들이 편법 쓴다고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살아나려면 어쩔 수 없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나 이런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에도 주방이 이런 좀 위험합니다. 주방은 굉장히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는 가스도 것이기 있고 때문에. 기름 사고도 예. 있고 화재도 예, 있고. 그래서 네. 저는 뭐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5인 이하의 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도 이 카운터 이게 계산이 돼버리면 그러면 웬만한 카페는 다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주방이 없는 카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그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는 저런 주방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만한 그런 큰 안전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가 그렇죠, 예, 사실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될 대상이 없는 법을 왜 자꾸 확대 적용해서 겁을 주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의 말씀은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보는데 네. 아니 이렇게 되면 4명 이하로 줄이자. 근데 일손은 더 필요해. 그러면은 서빙 로봇 요즘 많잖아요. 중국산 많죠. 또 키오스크는 거의 대부분 다 도입이 돼서 카운터 일손 하나가 줄어드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 일자리가 줄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전에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세상도 배우고 용돈도 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층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청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걸 이제 이미 조사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그냥 기계적으로 강행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 현실과 민생의 현실을 정말 모르는 그런 국회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좀 민생 외면하는 법안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영세업자들의 이런 아우성 그리고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의 확대 적용을 미루지 못한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새해 들어서 민생 행보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나 이 민생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우리 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조치로 지금 유예가 됐으면 바랬는데 이것이 이제 무산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예. 자, 이런 경우에 이 무산시킨 그 국회에서의 그 주요한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반대를 했으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유예 반대를 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있어요. 청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예, 그게 그 중대재해청 만들자는 거거든요. 안전관리청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도 주장했던 것 중에 우주항공청 신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너무나 당연한 이 청 하나 만드는데도 2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제시됐던 것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데도 2년이 걸렸는데 네. 이거는 지금 야당이 2년 유예라고 하는 조건, 그 2년 유예라는 그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청을 설치하면 우리도 생각해 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어떻게 이런 정치 협상의 조건으로 됩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그야말로 본말 전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내걸고 받아들이지 어려우니까 이걸 갖고 유예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의 정쟁 때문에 진짜 챙겨야 될 민생이 지금 방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자, 그런 점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정부의 대책들을 우선 내놨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중대재해대책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여기에 많은 좀 인력과 예산을 넣겠다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장은 급한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안 되고 돈이 없는데 여러 그 영세업장들이 좀 함께 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1조 5천억을 지원한다지만 자, 당장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 영세업자들 오늘로 지금 법 시행 사흘째라 아직까지는 뭐 큰 사고가 없습니다만 이게 좀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고용노동부도 좀 진작에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좀 대책을 체감도 높은 대책을 준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정식 장관의 그 발언 중에 보면 이제 그 이를테면 5인 규모의 카페가 한 10군데가 있는데 각각 안전 책임자를 고용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법이 시행되는데 계속 사각지대로 남겨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한 명을 안전 책임자로 해서 공동으로 약간씩 부담하게 하고 정부도 지원하게 하는. 제가 생각나는 네. 게 마치 그 마취과 의사를 네네. 동네 병원들이 그렇죠. 여러 예. 분이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그럴 수 쓰는 있습니다. 그런 예. 것도 생각이 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될 수 있는 안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고 또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안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 가정에
가스 같으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스 안전 점검을 하고 다 하잖아요. 하죠. 사실은 설명 들으면은 뭐 비눗방울 이렇게 묻혀서 너 이렇게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위험하죠, 또. 안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는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이 위험으로부터도 걱정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보지만 이게 과연 그럼 근본 대책이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급한 대로 저런 정책을 가지고 뭐 1조 5천억을 쓰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근본 대책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 후에, 선거 전에는 어차피 어려운 것 같고요. 선거 후에 진짜 이 법을 왜 만들었냐? 이 법이 의도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입법 취지가 뭐냐? 네. 그 입법 취지에 맞게 그래 한 3년 해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입법 취지에 맞게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됐느냐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고민들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요일에 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2월 1일 본회의까지 여야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신은 여야의 재논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런 그 이례적인 장담성 언급까지 했습니다. 뭔가 의장으로서의 책무 같은 걸 느끼나요? 이 김준표 의장이 이제 임기가 다 돼 가니까 마지막으로 어쨌든 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고요. 또 이 법 유예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뭐 이 800만에 가까운 800만 명에 가까운 그 법 대상자들과 그 사업주 가족까지 합치면 실제로 1000만입니다. 뭐 정말 그 비명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그 팬데믹 거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족 단위 경영으로 다 돌았어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들도 다 해고하고 그 공부하는 아들, 딸 나오게 해고 뭐 부부가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한두 명 아르바이트만 더 써도 5명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저는 정치권이 어떤 형태로든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유예가 근원 해법은 아니다. 네. 일단은 2년 유예부터 해놓고 선거 후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폐기하고 새로 만들거나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흘 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정말 민생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이 소위 화살형 미사일을 육지에서 쏜 지 나흘 만에 휴일 아침을 틈타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에도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했다고 보도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발사 장소가 북한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바다 위였다. 자, 잠수함에서 쏜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 바지선,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에서 쏜 것 아니냐.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그렇게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궤도는 이번에도 팔자 궤도를 그렸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팔자 궤도를 그렸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도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몇 번 쏘았잖아요. 네. 그때도 발표할 때마다 이제 팔자 궤도나 또는 원형 궤도를 그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크루즈죠, 크루즈. 크루즈죠. 굉장히 늦은 속도로 지형을 따라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것이 뭐 한 2,000km, 3,000km 나가야 전략적으로 이제 의미를 가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영해도 벗어나고 EEZ 소위 말하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다 벗어나잖아요. 일본 영해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자로 그리거나 원형을 그려서 거기서 계속 돌다가 이제 이렇게 목표 지점으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법을 그 국제법을 지키고 그렇죠. 유엔 결의를 지키려다 보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자형이나 원형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팔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 지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잠수함에서 쐈다는 얘기와 함께 예. 해상 바지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바다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방식이냐, 뭐 네. 콜드론치는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발사하는 방식이 이번에 이제 어디서 발사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수중에서 그러니까 발사 플랫폼이죠. 평평한 거 바지선 물속에서. 비슷한 거 물속에서 그러니까 물로부터 이제 수중으로 한 20-30m에서 그 평평하게 해가지고 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태껏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하는 SLCM이라고 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때 전부 다 824 영웅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실험 전용 그 잠수함이 있어요. 824 824 영웅함. 예, 영웅함이라고 하는 거. 그 작년에도 다 거기서 쐈거든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발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새로 이제 진수한 그런 북한이 말하는 그 전술 그 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김영옥인가 그렇죠? 네. 김군옥 군옥,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새로운 잠수함을 네.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분석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824라고 하는 그 영웅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한미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가 또 나올 테니까요.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이 신포 해상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그걸 끝냈다는 걸 한미 당국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들을 공개했어요. 예, 그런 의도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저기야 하고 가리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저기를 보면 지금 북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새로운 잠수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24 영웅함에서 발사한 것이냐. 그것은 이제 좀 더 정밀 분석은 필요하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일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렇게 김정은이가 저기 나간 것은 이제 1월 24일 날은 지상에서 이렇게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을 이번에는 해상에서 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동시에 비교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일요일 날 저렇게 이제 과시를 한 것은 내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도 다 마다하고 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특히 미국을 향해서 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무기 체계를 개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 아침을 고른 거는 그렇죠. 대내외를 모두 겨냥한 일요일을 좀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네. 자, 나흘 만에 감행된 이 미사일 발사였고 올해만 7번째 도발입니다. 아직 1월이 채 끝나지 않은 걸 감안할 때
도발 횟수가 이례적이죠? 네, 북한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도발을 했죠. 1월 초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해상 완충구역 9.19 합의상에 나와 있는 해상 완충구역에 3일 연속해가지고 거기 포사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동해상으로 네. 발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해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중 어뢰죠, 일종의. 쓰나미. 예. 그렇죠.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해일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 발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1월 24일 날, 그리고 어제 각각 이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1월 달 들어서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을 계속해서 시험 발사하거나 또는 발사 훈련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계획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무기 체계를 개량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4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개입하기 위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도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2연승을 경선에서 하면서 네네. 그 재집권을 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 것도 네네. 김정은의 여러 가지 행보에 지금 그 힘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다시는 뭐 이렇게 무슨 뭐 비핵화든 무엇이든지 같이 회담장에 앉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제 재선이 된다면, 한 번 더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 발언을 중시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내심으로 바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소위 말하는 핵 보유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진다고 봐야죠. 네. 이런 다목적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 교수도 말씀하신 소위 824 영웅함이라는 데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쏜 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그 유사품이거나 신형일 가능성이 있죠? 거의 뭐 이제 유사품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개량을 해왔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해일 같은 경우도 해일 1, 해일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화살 같은 경우도 화살 1, 화살 2 그러다가 이번에는 불화살 3-31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거든요. 헷갈려요, 뭐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북한 스스로가 개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싶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연식이 뭐 2024년식 또는 2023년식 그럼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정도의 미세한 차이는 저는 모 자동차 회사가 네네. 무슨 타 하면서 1, 2, 3 하다가 안 되니까 EF 붙이고 네. 앞에 뉴 EF 붙이고 막 이런 식의 느낌도 좀 들어요. 뭐 그 비하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개량한 것을 이제 새롭게 선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투자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다고 봐야죠. 네, 그 숫자에 얽힌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나왔던 이 북한 매체들의 발사 관련 보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조선동해 경포만 서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발사형 비행 궤도를 7,563초 내지 7,57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네, 북한은 그로부터 또 몇 달 뒤에 최초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입니다. 김군옥 잠수함의 진수식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직접 보겠습니다. 전술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 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 영웅호로 명명됐습니다.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으로 되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견해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육지에서 서해 쪽으로 이른바 불화살 3-31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부터 미사일 발사 지역들이 대부분 이 함흥 또 신포에 몰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함포에서 이제 3번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포, 예. 아니요, 함흥에서 3번 함흥, 발사. 예, 예. 죄송합니다. 함흥에서 3번 발사를 했고, 저 신포에서 1번 발사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1월 24일에는 서해상에서 1번 발사를 했고, 이제 어제는 동해상에서 발사를 했죠. 네. 그 함흥과 신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기가 잠수함 기지가 있는 것이 이제 신포 기지거든요. 신포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포와 함흥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주로 함정 건조와 관련된 그런 공장들,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시설들. 북한 해군의 핵심 지역이 여기예요. 그렇죠. 북한 해군의 핵심 지역이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서 주로 이제 발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신포 1번, 함흥 3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서해로도 쏘고 동해로도 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전략적으로 이게 번갈아 쏜다는 의미 이상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하고 동해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데는 서해 쏘다가 어떤 데는 동해 쏘고 하는데 서해에서 이제 쏜다는 것은 서해에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서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주로 이제 서울, 인천 그리고 이제 뭐 대전까지 저 밑에 광주 이쪽으로 이제 도시가 연결이 될 거고요. 네.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오른쪽으로는 이제 울산, 그다음에 포항, 부산 여기가 그렇죠. 이제 핵심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까지, 예. 그렇죠. 제주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각각 연습해 본다 이런 차원에서 군사 연습의 일환으로서 좌측에서 서해 쪽에서 또 동해 쪽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른바 불화살 3-31. 북한은 뭐 다시란 말은 안 씁니다만은 그 재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징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화살 1, 2하고 이제 불화살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요. 화살 1은 색깔 자체가 좀 까만색이고요. 네. 길이가 좀 짧습니다. 네, 근데 네. 화살 2는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모자이크 색이에요. 아. 하얀색과 검은색이 같이 이제 있는 그런 거고 조금 아, 예. 길이가 길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쏜 불화살은요.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하얗다. 네, 하얗고 길이가 조금 짧아요. 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무기 체계가 조금 뭉퉁해요. 통통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탄두 부분이 조금 이제 통통하거든요. 뭉퉁하고 그 말의 의미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1, 2든 쏘았을 때는 거기에 실제로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핵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하고 했던 건데 네. 이번에 그게 뭉퉁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공간만큼 물은 모의 이른바 모의 핵탄두. 그렇죠. 이른바 모의 핵탄두를 이제 탑재해가지고 한번 해봤다. 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뭉툭한 부분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게 좀 달라진 점이다. 자, 위협적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이든 우주 발사체든 모든 이 숫자들을 나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31이라는 숫자들을 잇따라 붙였습니다. 자, 31일.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31이라는 숫자는 의미는 있고요. 이제 북한이 올해 그 해일 5-23이라고 하는 23이라는 숫자는 아직까지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예. 나오는데요. 31이라는 숫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북한은 3월 달에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행이죠. 표준행인데 이것이 각각 어떤 무기 체계에 탑재될 수 있는가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KN-23, KN-24, KN-25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판 이제 에이테킴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리고 이제 그 대구경 방사포 이게 이제 KN-23, 24, 25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해일, 1, 2, 화살 그리고 이제 단거리 그 미사일 그리고 이제 SLBM 이것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8가지의 핵 무기 체계에 전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때의 전술 핵탄두 이름이 화산 31입니다. 네, 그래서 네. 북한이 의도적으로 1월 24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뭐 뒤에다가 번호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불화살 3-31이라고 한 그 31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볼 수 있죠. 네. 그런 분석이 이제 하나의 주 이론이라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한다. 우리말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숫자 허장성세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열심히 그 무기 체계 개발하고 개량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자기 이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자기 뭐 김정은이한테도 이제 계속해서 요만큼 개량이 됐습니다. 요만큼 바뀌었습니다라고 보고용이다. 예,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를 하면 뭐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화살 1, 2나 이번에 불화살 3-31이나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조금 네. 특징은 좀 있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헤일도 마찬가지거든요. 헤일 1, 2나 이번에 시험했던 헤일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것을 개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과시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면을 다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새해 들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그 도발의 주기와 방식이 계속 다양해지고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우리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 바다와 해안, 산악에서 이른바 설한기 혹은 혹한기 합동 훈련을 지금 했죠? 네네, 1월 23일부터 26일까지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마치 육군에만 특수전 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육군도 특수전 부대가 있지만 해군 공군도 다 있어요. 있죠. 특수전 예, 부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UDT, 뭐 SEAL 그러면 탁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것이 해군의 특수전 부대군 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이제 해군의 특수전 부대인 UDT가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UDT는 수중 폭발을 그렇죠. 교임으로 하고 SEAL은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이비실. 맞습니다. 네이비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적진 침투를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해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까지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침투하고 나서 요새는 겨울이니까 설상 기동을 해야 된단 네.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눈 위에서 기동하고 난 뒤에 아주 깊숙하게 내륙 기동을 다시 또 하고 내륙 기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목표 지점에 가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그 절차를 이번에 훈련하고 연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기 다녀오신 분들은 참 생각이 나신다고들 합니다. 엄청난 그 혹한기 훈련이죠. 요즘 뭐 영하 10도만 돼도 춥다고 아우성인데 저 훈련지의 현지 기온 밤과 새벽에는 무려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혹한을 이기는 우리 장병들의 당당한 모습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국방부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요원 UDT와 SEAL의 합동훈련 모습인데 바다가 지금 얼음장이겠죠? 네, 저기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모두가 이건 또 밤에 진행된 훈련인데 모두 밤을 잊은 채 저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 훈련 장면을 보면서 좀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필승! 적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최고도의 특수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 제가 한 30년 전에 저 후대 훈련을 취재했었고 한번 물에 들어가 봤는데 한 번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는데 해병대는 포항과 경주 인근에서도 훈련을 했습니다. 자, 포항과 경주면 우리로 보면 상당히 후방지인데 자, 이건 어떤 목적인가요? 이제 포항에는 우리의 그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철 공장이나 또는 그 중화학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장들도 있고
또 경주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단 말이죠. 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정규전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비정규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이 간첩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침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중에서도 침투할 수도 있고 해상으로도 침투할 수도 있고 육지로도 침투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중이나 해상 침투가 주로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일종의 하마스식 그 기습 침투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이 가능한데 워낙 이제 그 접경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쪽 쪽으로 침투하려고 그러면은 공중이나 또는 이제 해상으로 침투를 많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도 일종의 이제 공중 침투에 해당이 될 거고 그렇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AN2기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온 간첩들 그러니까 무장 공비들 네네. 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소탕하는 그 훈련이 대침투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대침투 훈련을 한 것이죠. 예, 카운터 침투 훈련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서는 우리의 네네. 그러니까 민간인을 보호하고 포항 경주 하면 거기 뭐 원전도 있고 중요 맞습니다. 군사 안보 시설이 많으니까 예, 예. 그 훈련도 했다 이런 예. 말씀이 되겠네요. 북한의 침투에 대비한, 북한의 침투에 대항한 훈련, 그것이 이제 대침투 훈련이라고 봐야죠. 네. 끝으로요. 국방부는 당초 예정을 했던 이 육상 완충구역 포병 훈련은 보류를 했습니다. 이른바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자,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 북한이 이제 작년에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19 군사합의에서는 우리가 정찰을 하는 것이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북한이 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는데 우리가 정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상에 있는 그 조항의 일부를 갖다가 일시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올해 초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흘에 걸쳐 가지고 해상 완충 구역에 북한이 해안포를 계속해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랬죠. 3일 동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첫날 발사한 것에 대해서 2배의 어떻게 보면은 대응 사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는데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육상에서의 완충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육상에서의 완충 구역 문제를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연대급 훈련을 하거나 또는 포사격 훈련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이 9.19 군사합의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네. 북한이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것을 조금 지금 순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룬 거죠? 그렇죠.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안보 상황을 보고 좀 잠시 보류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착인 이슈가 준비한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